시민 여러분,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오늘로써 280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노숙 농성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의 현재 상황을 알리고 같이 한 목소리로 삼성을 향해서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시간에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어 말하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사실 한국에서 되게 뵙기 어려운 분이시고 멀리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셨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시고 국제노동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며 최근에는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발표를 하셔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짧은 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반올림 농성장까지 찾아주셔서 어렵게 말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생님께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 귀한 휴가 기간 동안에 굳이 이곳 반올림 농성장까지 찾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동기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학이라고 하고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으로 떠난 지가 벌써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정책 담당하는 사무차장님을 도와서 전체적인 노동정책, 고용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장이 많아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랄지 또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데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혜택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적 3자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들어있고요, 사도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해법이다라고 아주 믿고 그렇지하게 입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소개하면 될까요? 그리고 답을 하면 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오게 됐느냐 질문인데 깜빡했네요. 제가 저는 경제학을 했는데요. 경제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통계상을 하게 되죠.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나 나가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버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분석할 때 그렇게 합니다. 수입이 어떻고, 이윤이 어떻고 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예외를 두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경제적 계산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의 권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산업체계와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고 표현하지만 가장 쉽게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위협을 겪거나 생명의 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믿는 바고 또 국제노동기구 가장 믿는 가장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때 반올림이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제가 처음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꾸준히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늘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큰 힘은 안 되지만 멀리서 응원을 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크게는 안 되겠지만 여기 직접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바깥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조금 보여주고 좀 응원의 손길이라도 내밀었으면 해서 찾아왔습니다. 마침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해서 아주 우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출신으로 국제기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 중에 제일 오랜 시간, 제일 고위직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다. 맞나요? 그 경향에 지금 칼럼을 쓰고 계시죠. 경향신문 이상원의 3터 1터라는 그 기명 칼럼을 쓰고 계신데 제가 첫 칼럼을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라고 하여 그때가 이제 한참 선거가 시작되는 시기였는데 선거에 나서는 이제 그 정치인 S를 향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이 자살을 하는지, 현재 사망하는 노동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 실종자 그 숫자는 몇 명인지를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런 굉장히 좀 마음 깊이 남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쓰셨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기억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 칼럼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시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오랫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반올림 가족과 세월호 가족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예전부터 저희 반올림 투쟁을 응원해 오신 것을 알고 있고 또 지난해인가요? 후원금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피해자 223명, 돌아가신 분 76분, 10명의 노동자가 이미 직업병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접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놀랐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했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꼭 놀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삼성같이 큰 대기업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되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힘들거든요. 실제로 겪으신 분은 훨씬 더 힘들겠지만 제가 멀리서 상상을 해봐도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뻔히 벽이 보이는 데를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시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특히 주목했던 것은 일반 제조업체에 생기는 산재 사고에 비해서 이 경우는 상당히 입증하기가 힘든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반도체와 관련된 것은 증거 자료를 찾기가 참 힘든 분야이에요. 새로운 산업 분야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적으로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항상 자식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그 마음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건 반올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과와 좋은 전략을 남기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한국 산업재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벌써 280일이죠.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더 희망적입니다. 언젠가는 삼성이 좀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뵈면은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궁금증인데요. 제가 책 얘기를 덜 했죠. 이 책입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국적을 묻는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내가 폼 잡고 한마디 하며 분위기 좋았던 토론장이 나의 한국 국적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일도 생겼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따가운 눈빛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나는 뻔뻔함을 배웠다. 난 지금도 나의 국적을 묻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뭉그리고 대충 답변하고 다른 질문으로 선제 공격하는 용의 주도함도 아마 그때부터 연마하기 시작했을 거다. 아마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오래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경제학자로서 연구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이제 국제노동기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면 외국에 있는 뭐 경제학자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나 아니면 활동가나 이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노동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를 좀 더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본인도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른 결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 일단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선생님 본인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역시 외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외국에 있으면 두 평가가 보통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뭐 그럼 삼성을 안다, 현대를 안다, 대기업을 안다, 얘네들은 고도 성장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요. 요즘은 두 번째 이야기는 뭐 한류 얘기, 뭐 K-pop 얘기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세 번째로 좀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정치적인 상황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노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파업에 관해서 물어보고, 또 산업재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 외국에 한국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보도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참 효율적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처우 내지는 좀 열악한 근로조건 또는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악명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지금 우리 임 변호사님도 인용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뭐 안전 차원에서나 근로조건에서나 뭐 권리 보호 차원에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남미에도 나갔고 아시아에도 나갔고 이제 아프리카에도 나가는데 그런 기업들은 한국에서 했던 방식보다 조금 더 더해서 노동자를 배우해주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사례는 제가 어느 회의에 갔었는데 벌써 한 10년 전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에 있는 다른 나라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한국말로 이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고 물어보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머리 박아 이 얘기예요.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 있는 우리 식으로 하면 반장쯤이나 감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아시아 공장에 진출하면 사장, 그 다음에 반장까지는 한국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지 근로자를 쓰는데, 그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뭐 좀 욕설이랄지, 우리 시간 군대에서 쓰는 용어, 그걸 보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았었고요. 제가 두 번째 기억하는 거는 남미에서 온 한 활동가인데 거기는 임신한 9개월째 된 여성 근로자의 노동자였는데 이 약간 위험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야근을 다 끝내고 나서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이 끝나고 나서 갔을 때 이미 늦어서 애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은 몇 달 있다가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많고 요즘은 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면 한국이 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조그마한 기업인데 한국 기업들이 조금 힘이 있다고 보니까 그 나라 정부에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한테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관도 만날 수가 있고 뭐 수상도 만날 수가 있고 군대도 만날 수도 있고 경찰도 만날 수 있으니까 파업 같은 게 있으면 요즘은 경찰이나 군대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 바로 생기자마자 군대가 투입돼서 그렇게 유혈 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많이들 이야기했지만 그 동시에 노동권을 보호하는 문제, 특히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라는 측면에서 월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 첫 개중에 맞겠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장에서 좀 더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가 해주느냐의 문제가 있어서 한국 기업이 아직은 정말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 기업들, 아시아 사람들 좀 우습게 하잖아요. 베트남이니 뭐 태국이니 뭐 이런 사람들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노동자들을 다룰 때는 한국 기업처럼 그렇게 거칠게 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선생님을 예전에 제네바에서 뵀을 때는 사실 되게 딱딱한 관계로 뵀는데요. ILO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가졌던 느낌은, 이분이 되게, 국적을 떠나서, 뭐 이게 세계인이라는 말이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적을 떠나서, 본인의 영역에서, 인권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다. 일단 국적을 떠나서 활동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 글을 보다 보면 최근에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되게 보시기에도 점잖게 보이잖아요. 가끔 글을 조금 강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졸렬하다. 우리는 참 졸렬하다. 네, 그게 이제 구의역 사망사고와 강남역 살인사건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사건을 여성 사례라고 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노동자 사례라고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그 표현도 좀 놀라긴 했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선생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오래 하시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시지만 여전히 항공 문제, 항공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조금은 가깝게 느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뭐랄까요? 묘한 감사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가요? 워낙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사건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이면 마음이 먼저 가고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있는데 좀 답답한 마음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요. 아침에 진짜 굉장히 일찍 출근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보다 한 2-5시간 정도 빨리 출근을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 기사를 읽는데 한국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저기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노동 관련 기사를 이렇게 모아뒀잖아요. 포털에. 저는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때 볼 때마다 느끼는데 거의 며칠을 그러고 항상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계속 있어요. 아니면 뭐 중상이 일어났던지 아니면 돌아가신 분도 생기고 경미한 사고가 있지만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통계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한국은 정말 경제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소득이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산업재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뭐를 그려도요, 한국은 너무 바깥쪽에서 그래프가 안 예뻐요. 다들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면 산업재해 수준이 줄어들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 저기 멀리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의 현실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죠. 사실 경제 성장의 목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걸 많이 먹고 누린다고 할 때 대전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죽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먹고 살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일단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소득 증대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전제를 맞춰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 이야기한 건 저는 우리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저도 이게 그냥 기업의 문제, 그냥 뭐 일부 정부의 문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결이 안 될 정도면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우리가 같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됐을 때 책임을 못 져줬고 그러니까 전 사회적인 연대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가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을 상대로 싸울 건 싸워야 되지만 뭔가 우리가 힘을 합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졸렬하다고 했던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사고를 당하면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거든요. 차분한 편인데 근데 한국은 요즘을 보면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해요. 또 이근한 예를 들면 내 월급 인상, 임금 인상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금 인상해야 될 이유는 수백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서 남들이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이익을 쫓는 행위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공간은 너무 중요하고 크게 보이고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있는 일들은 너무 남의 일이고 또는 귀찮은 문제 또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문제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문제, 연대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최근에 일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없기 때문에 여기 뭐 노동건강인대에서 나와 계시지만 매일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사회적 압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명하게 그러지 않을까 참 아까 그래프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그 산재 통계 그래프도 되게 특이하죠. 네, 산재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 이하인데 사망률은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 압도적인 1위를 오래
비동을 차지할 정도로 산재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조차 드러나지도 않는, 은폐할 수 없는 죽음만이 드러나는. 근데 그 죽음도 요즘엔 너무 흔하게, 너무 조용하게 죽어나가는 그런 답답한 데이터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강릉을 다녀왔어요. 네, 강릉에 재밌게 놀다 왔는데, 인권재단 사랑활동가분들이 여기를 지켜주시면서 저희가 놀 수 있었는데, 톨게이트를 많이 지나잖아요. 저는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 과잉 친절에 대한 불편함이죠. 그 통행료를 받는 분들이 두 손을 모아서 정중하게 거스름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뭐 이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럴 필요가 있을까? 저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 통행객들을 만나는데 계속 저렇게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아마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뭐 사업주 측은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고객들이 원한다. 사람들이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사용자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그러한 그 모습이, 그러한 현장이 우리 사회 전체에 굉장히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거냐면 노동자는 절해야 한다는, 모든 노동자는 절해야 한다는, 자신의 일터에서 굽신굽신해야 하고 고객들이 되었건 누군가 되었건 본인을 낮춰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고객의 입장인 운전자들에게도 자신의 일터에 돌아가면 그러하리라, 그러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 그렇다라면 정말 소비자인 내가 노동자인 당신과 연대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와 노동자의 연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다는, 그런 과잉 친절 필요 없다. 노동자들의 인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선생님의 글에서 또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책 내용 중에서 제일 그 의미 있게 읽은 글이 노동하는 나, 소비하는 나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 그 다음에 24시간 노동하는 사회, 24시간 소비하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멋진 사례가 등장합니다. 노동자와 소비자가 실제로 연대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그 마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던져졌더니 주민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처럼 24시간이 아니고요. 원래는 7시에 문 닫기로 되어 있는데 8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럴까? 되게 부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네바에 오래 계셨잖아요. 또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한 나라를 딱 짚기가 좀 적절치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사셨으니까 스위스라는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노동자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그것을 다루는 제도에 어떤 큰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여쭙고 싶더라고요. 스위스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인구가 면적을 치면 한 우리 남한 정도가 이제 스위스만한 거고, 대신 인구가 8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산이 너무 많아서 살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산이 많은 건 또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하기가 굉장히 편한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세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기업 규제도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데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일 쉬운 예를 들자고 하면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친절한 걸 이야기하셨는데 노동자가 직업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친절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웃는 것도 노동이거든요. 뭐 해보셔서 알지만 하루 종일 웃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금융, 이것도 일종 산업재해에 해당될 정도로 안 요구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돼 있고 대신 뭘 강조하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친절한 교육을 많이 받는데 대신 굉장히 중요한 교육, 그래서 안전교육,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매뉴얼이 있고 거기서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예필하는 방식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 그거보다는 친절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스위스는 친절 교육은 그냥 그거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데 더 중점을 많이 둡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완전 식당에서 일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한국에서는 뭐 하세요, 요 빨리 갖다 주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혹시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그래서 혹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없는 건지, 그다음 주방은 깨끗한 건지, 그리고 여기 배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지 훨씬 더 많이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기업은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한 상황은 변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차이는 그냥 뭐 노동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노동법은 한국 노동법이 더 세요. 스위스 노동법보다. 잘 뭐 우리 김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노동법은 전 세계적 수준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다 있고 웬만한 건 다 있고요. 그리고 정책만 두고 봐도 한국의 고용 노동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웬만한 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이. 그런데 외국은 일단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지키고 모든 정부에서 뭐 근로감독관이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불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네,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인데요. 스위스도 그렇고 유럽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노동교육을 받아요. 노동법 교육을 받고 너네들은 결국은 노동자가 된다는 걸 알고 관련 법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자로서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워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노동자라는 걸 당당하게 알고 또 이해하고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노동자라는 데 대한 어떤 거부감은 전혀 없는 편이고 그게 자기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나 소비자 이 사이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노동자란 말이 아직까지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일터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는 정말 돈을 가진 소비자 뭔가를 누리고 싶은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딱 분리가 돼버리죠. 이건 기업 입장에서 참 쉬워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밑에 일하는 직원하고 소비자 둘만 딱 붙여주면 자기 쏙 빠지면 되거든요. 직원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직원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아니 기업이 잘못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 과정에 뭐 환불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기업이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업이 잘못한 건데 그걸 직원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 또 고객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속 빠지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고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그런 직원이 그런 상황에서 고객한테 사과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형사 사건이 될 만큼 그건 이제 프레스먼트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될 만큼 아주 심각한 케이스인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이가 뭐 대체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지인분도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뭐 바로 인터넷에 설치한다, 그런 그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를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국에 계시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계시게 된 거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 나라는 원래 그렇다. 노동자가 뭘 요청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뭘 수리하고 뭘 설치하고 시간 오래 걸린다.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더라.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 책,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이게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좀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경제학자시잖아요. 인권 노동 영역에서, 노동인권 영역에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여쭙고 싶어요. 파업하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지,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위해서 관련 설비 투자를 늘리고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효율을 좀 줄이더라도 좀 더 천천히 하고, 화학물질 하나 쓸 때 유해성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하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 건강의 문제는 좋아질지 모르나 경제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경제라는 놈은 원래 그런 건지, 경제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파업을 하면 경제 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경제에 남는 건 없을 테니까. 파업을 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별 의미가 없는 말인데, 사실 함정은 어디 있냐면, 파업을 하면 경제가 망한다,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파업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해서는 안 되는 파업을 해서, 그래서 경제가 망하자는 거예요. 근데 파업이라는 건요, 노동자가 잘못해서 하는 게 파업이 아니라, 파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업이 뭡니까? 파업이라는 게 노사가 앉아서 협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논의해보다가 결국에는 양쪽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힘이 약한 노동자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을 그만두는 것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일을 그만두는 것만이 기업한테 정말 야, 우리 심각하다라는 걸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뿐이잖아요. 다른 게 없어,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다시 이야기 돌려서 보면, 기업은 그런 파업이 생기게끔 내버려 둔 거잖아요. 기업도 알죠. 우리가 이 조건을 안 받아주게 되면 노조가 파업을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조건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있는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인 거예요. 기업이 정말 파업이 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면,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적 계산을 하는 기부자, 기업이라는 게 경제적 계산의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 걸 늘 고민하고 하는 어떤 단체나 회사라는 데서 파업이 막 생기게 했다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 잘못이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경제학자들이 자꾸 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업은 쏙 빠져있죠. 그때 그 행위 자체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알고도 기업은 파업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게 또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파업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파업으로 해서 생산을 못하면 경제적 손실이 생기겠죠. 근데 그 경제적 손실은 노동자의 책임이나 노조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도 반 이상,
최소한 이상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사실 그런 논리에 우리가 자꾸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착각하기는 쉽죠. 우리 저희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파업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의 핵심적인 권리로 삼는 게 있는데요. 조직하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강제 노동을 강제로 일시켜서는 안 되는 거. 그 다음 아동들한테 일시켜서는 안 되는 권리.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4개의 권리로 해서 이 권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미얀마에 있든지 소말리아에 있든지 페루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항상 존중되는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자꾸 경제적인 논리로 이렇게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 파업은 사실 노동자가 가장 궁극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민권적 권리라는 것, 권리 차원이라는 것도 잊고 있는 거죠. 그 2가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계산 문제인데요. 뭐 많이 이야기들 하죠.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손실이 5조다, 4조다, 3조다. 그런데 저도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경제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농담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농담은 경제학자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숫자를 만들어준다는 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파업을 했으면 손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삼성의 조그만한 공장에서 한 1000명이 파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적 손실이 2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공장에서 파업을 해서 물건 몇 개를 못 만들어서 계산을 되게 하는 거는 그야말로 각 단계에서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가정을 결합돼서 나온 숫자고 가정을 조금만 바꾸면 사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한 논리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기업이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 파업권이 완벽하게 보장된 나라는 그런 게 나라는 일반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파업을 하지를 않아요. 이런 아주 잘 체계화된 구조 때문에 기업은 항상 혁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항상 설비 투자도 많이 하게 되고 인사관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고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차별의 소지가 되는 것도 없애고 그러니까 기업이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훨씬 동학적으로 되고 그럼 당장 1년, 2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파업하는 날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전혀 다른 경제 구조가 갖춰져 있어서 다른 파업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걸 통계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정태적이고 아주 단기적이고 협소하게 보면 손실을 이야기할 여지는 많아요. 당장 뭐가 안 만들어지니까. 하지만 조금 더 동학적으로 본다든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걸 다 고려해보면 저는 파업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주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파업을 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나라가 어려운데 기업이 어려운데 그렇게 타이틀부터 그렇게 달더라고요. 파업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 저는 이제 그 기사 보면서 그 단체 협약의 경영상의 판단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경영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놓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 책임은 같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어딘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 굉장히 유능한 경제학자로서 하신 말씀이라 우리나라 기업, 특히 언론들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
그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뭐 삼성 그 경우에 제가 기사를 제가 못 봤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파업을 해서 3조 국가에 이제 3조 손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를 책임지는 통수권자면요, 그 기업을 당장 불러다가 파업을 당장 중지시키라고 그러겠어요. 아, 돈을 월급 인상시켜주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10조의 국가 손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임금 협상으로 돈 나가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100억 인상을 못 시켜주자고 지금 10조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이건 국가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수를 써서든지 내 주머니에서 100억을 내서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기재부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100억을 내서 기업에 주겠어요. 그러면 그래야 10조를 막을 거야. 10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논리를 보면 참 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지금 280일째 농성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오랜 시간 외국에서 한국의 노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노동을 살펴보고 연구해 오셨던 한 그 경제학자의 그게 우리 모두, 그리고 누구보다 이 뒤에 있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가들이 반드시 좀 새겨 들어야 할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반올림 농성장에 굳이 오셨으니, 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2007년 3월부터 거리로 나선 황상기 아버님을 포함하여 그 곁에서 지금 9년째 싸우고 있는 활동가들, 그리고 어쩌다 보니 280일째 길에서 먹고 자고 있는 우리들,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 혹은 그들의 그 싸움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를 향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삼성전자 혹은 반올림 활동가들을 향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뭐 드릴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늘 미안한 마음이죠. 힘을 보태고 싶어도 이렇게 보태기가 여의치 않고 해서 늘 이렇게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무거운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아버님도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해서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여기 텐트도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주위에 보이는 사람만이 다가 아니고 저같이 멀리서 있는, 유럽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부산이든지 여러 지역에서 여기 응원력이 아니지만 멀리서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뭐 사람이 적다 내지는 뭐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와주실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건지, 이게 정말 자존심 싸움인지, 정말 세계에서 외국에 있으면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 삼성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삼성을 알죠. 그만큼 유명한 삼성,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인데, 그렇다고 하면 삼성도 노동자의 어떻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대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한국의 대표 주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잘 해결될 거다고 믿고요. 잘 해결될 거니까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늘 힘내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불어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힘되는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들 덕에 저희가 280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곧 300일째. 지금 이제 겨울맞이 준비를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희 더 힘받고 열심히 싸울 거고요. 이제 곧 제네바 또 가시잖아요. 타국에 계실 때 기분 좋은 승리 소식을 꼭 직접 전해드리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